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마련한 행사 부녀학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학회에서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고연희입니다. 오늘 부녀로 오신 두 분은 강관식 선생님과 따님 강희연 씨입니다. 강관식 선생님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서울미대에서 동양화를 그리시다가 뜻한 바가 계셔서 미술사로 옮기셔서 오늘날의 한국중앙연구원, 그 당시 아마 정신문화연구원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또 조선후기 화원에 대한 아주 좋은 논문으로 박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한성대학교 예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새로운 방법을 또 많이 개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초상화, 또 뭐 책가도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연구를 이렇게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따님이신 강희연은 원래 서울 법대를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강희연 씨도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미술사로 옮기셔서 서울대 석사과정으로 미술사학과에서 목계의 수용양상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그 고전번역원에서 그 한문 연수과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첫 번째 발표는 그 아버님이신 강관식 선생님께서 문자와 이미지, 역사적 진실과 회화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제가 한국회화사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근본적인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회화연구의 핵심은 그림 그 자체,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미지만으로는 이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묵이라는 특수한 매체를 사용하고 사회적인 의경을 핵심 이야기로 하는 조선시대 회화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 기록에 담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미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없는 이미지만 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걸 상상하거나 몽상하게 됩니다. 단원의 서승, 연불 서승이나 목계의 육시도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가령 몽유도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안평대군의 서문과 안전의 관서가 없다면은 1447년에 그린 몽유도원이라는 내용을 알기 어려울 겁니다. 케일기우스가 말했듯이 만약에 문자가 없었다면은 송대 그림이나 금대 그림으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겸재의 풍악구척도 마찬가지입니다. 1711년 36살 때 그린 겸재의 최초의 금강산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러나 신태동의 현손이 쓴 발문이 없다면 이런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발문이나 표제가 없이 이 그림만 돌아다녔다면 이걸 누가 진경산수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관련적인 남종산수화로 대개 인식을 했을 거고요. 이 그림은 겸재의 진품으로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윤두서의 심득정 초상화도 오른쪽에 김명국이 그린 그림에 비하면 18세기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초상화가 출현했음을 알려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나 윤두서의 화기가 없었다면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심득경이 죽은 뒤에 기억으로 그렸다는 제작 과정을 우리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강세왕의 도산도도 겸재의 신사적인 진경을 지나서 18세기 중후반의 형사적인 진경 출현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표암의 발문이 없었다면 성우 선생의 부탁으로 가보지도 않고 갑자기 KTX 타고 갔다 와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도산도를 보고 그렸다는, 그러니까 18세기 중후반의 형사적인 진경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지만 비사생적인 관념적인 도화 과정과 맥락을 발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인물의 강산무진도는 8m가 넘는 가장 장대한 이미지입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도 장대합니다. 풍부하고. 반대로 김정희의 세한도는 가장 단순한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언제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서사는 가장 단순합니다. 반대로 세한도는 문자 때문에 가장 거대한 서사가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맥락과 의미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해화사 연구에서 문자를 통한 역사적인 사실 파악, 이미지의 맥락 파악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와 이미지 사이에 유사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보다 문자가 중심이 되고 이미지가 주변화되는 선호, 본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자는 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과 비대칭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적절히 파악해서 적절한 의상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반대되는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이미지나 현실을 반영하지만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아닙니다. 비대칭적인 반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상호 검증하면서 인식하고 적절히 파악하지 않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현실의 비대칭성 문제, 이미지와 현실의 비대칭성 문제, 이 세 개가 다 비대칭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조선시대 해와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와 현실의 비대칭성입니다. 대체로 한 4가지 정도의 그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화면 밖의 문헌, 그 다음에 화면 안의 문자, 편집돼서 비대칭적인 거, 와전되는 거, 그 다음에 관례적인 문자를 이제 사실로 인식하는 경우, 또는 이제 변조되는 경우. 먼저 그림 밖의 그 문헌에서 종합되고 편집되면서 비대칭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홍도의 규장각도의 제작 시기를 파악하려면 실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주실록 76년 9월 25일 기사에 의하면 규장각이 준공돼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졌고 집재도 설치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실록의 권위도 있고 해서 지금 규장각의 연건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절대 기준 자료입니다. 모든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 이걸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골도는 이 정주실록 기사와 일치하지만 규장각도의 건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실록하고 달리 규장각도에는 열고관과 계유화와 서고가 없습니다. 동골도에는 있습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 기록에는 기록과 일치합니다. 규장각도는.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은 7월 20일 날 규장각이 완공됐다고 홍구경이 보고를 하는데 건물 중에 열고관, 계유와 서고는 없습니다. 열고관은 1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정민 씨한테 상당문을 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역사 기록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조실록은 정조가 돌아간 뒤에 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년체지만 기사 본말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장각 건물들이 지어지는 걸 맨날 그 날짜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에 대해서 설치 과정을 한 번 쓰는데 9월 25일에 썼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직제가 설치되고 제학 직제학을 처음으로 임명합니다.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정주시책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건물이 다 준공된 것처럼 써놨습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는 매일매일 쓴 거기 때문에 건물이 언제 섰는지 다 기록이 잡힙니다. 그래서 규장각도는 7월 20일 날 영건이 끝나자 정주가 측근 김홍도한테 글어오라고 한 겁니다. 당시 정주는 경희궁에서 영주 국상 중이었습니다. 국상 중에 비밀리에 설치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승정원 일기는 언제나 현실과 대칭적이고 정확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승정원 일기는 매일 녹취한 거기 때문에 당대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진달돼도 봐도 그대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진제해의 일화를 가지고 한번 이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제해가 신임사와의 주역이었던 목포령의 공신화사항을 거절했다고 해서 유명한 일화가 됐습니다. 이 충절을 기려서 진제해는 덕후 별장에 제수되고 그 아들과 손자도 나중에 정주 때까지 계속 관직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민진원이 1725년에 잘못된 정보를 영주한테 말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개인의 생애를 파악할 때 족보나 행장은 가장 일차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개 와전되거나 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제의 생존년이 지금 인명사전이나 근역서화증, 족보 행장이 다 1691년에 태어나서 1769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생년, 졸년 다 잘못입니다. 의궤에 의하면 의궤는 바로 현장에서 활동한 상태를 기록한 겁니다. 1698년에 단종 보기도감에서 진제해가 13명 화원의 대표 이름으로 거명됩니다. 91년생이면 진제해가 8살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원이 대표적인 화원으로 궁중 기록화를 그리는 게 21살 때입니다. 65년. 단원급으로 계산하면 거의 10여 년을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졸년도 잘못입니다. 승정원 일기 1735년 기록에 의하면 영조가 영의전 제2실에 있는 세조어진이 잘못돼서 다시 그려야 되는데 진제해가 죽어서 제대로 그릴 사람이 없다. 근데 30년까지 진제해의 관직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진제해가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진제해의 아들 진행에는 아직 미숙하다.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진제해의 족보 기록에 의하면은 진제해가 진무 원종 공신 1등에 녹음되는데요. 그게 1728년 4월 3일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거창에서 반란의 수괴 중에 하나인 정의량 등 3명을 체포해서 관군에 인계했기 때문에 원종 공신 1등에 녹음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궤에 의하면은 분무 공신 화상을 그렸기 때문에 1등 원종 공신 1등에 녹음됩니다. 공신 화상을 그리면은 조선 초기부터 관례입니다. 원종 공신 1등에 녹음되는 게. 그리고 정의량을 잡았다고 하는 이 시기에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은 진제해는 포항의 서생첨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졸년도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화면 내에 있는 문자 기록의 비대칭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관례적으로 쓴 거를 현실이라고 잘못 보는 경우 용주사의 삼세불화도에 있는 세자저하의 축원문을 가지고 세자가 책봉된 1800년 이후에 그린 걸로 봐야 된다 라는 해석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1790년에 당시 원자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들어진 원문이나 범중에는 다 원자저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세자저하라고 쓰여 있는 삼세불화도는 세자가 책봉된 1800년 1월 이후에 그린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상이 비슷한 게 안성 청룡사 삼부대불화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려진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불화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견해입니다. 그러나 용주사 삼세불화도에 세자저하라고 쓴 거는 18세기 후반 불화 축원문의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불화
화기에 나온 축원문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영정주대에 세자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세자저하라는 축원문을 쓴 게 20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정주대만 8개에 이르고요. 1788년에 상겸이 그린 관음사 아미타 해골도는 세자저하라고 쓰여 있는데 당시는 세자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겸은 2년 전에 문효세자가 죽어서 그 묘소도감 의궤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세자가 없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아는 화승입니다. 근데 용주사 삼세거래도를 그릴 때 수화승으로 참여한 상겸이 세자저하라고 써놓은 것은 관례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세거래도의 제작 시기를 보는 데는 특례적인 문자가 중요합니다. 자궁저하라는 축원문이 쓰여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오른쪽에 보시면 삼전 축원문을 썼다가 크게 지금 적외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사로 지우고 네 줄로 쓰면서 사전 축원문을 쓰면서 자궁저하를 왕기 앞에 두 번째로 썼습니다. 이거는 왕실 전례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주대에만 정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특별한 관례입니다. 따라서 자궁저하를 두 번째 쓴 건 정주대에만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세브레도가 정주대에 그려졌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제 생각에는 1791년 1월 17일 날 용주사를 만들고 현룡원을 옮기고 용주사를 만들고 정주가 처음으로 원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용주사를 들려봅니다. 안 들릴 수가 없겠죠. 그거 보고 가장 중요한 자궁저하, 혜경궁이 빠진 걸 보고 고쳐 쓰라고 지시해서 고쳐 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정주가 죽고 순주가 즉위하자 대왕대비가 정주기하고 혜경궁의 순서를 바꾸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조 가탁에 의한 비대칭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 김진규가 그린 것으로 전하는 이 송시열 초보는 송시열이 직접 김진규가 그렸다고 썼기 때문에, 그것도 1680년에 그렸다고 썼기 때문에 송시열 초상화의 기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진규 초본을 본 조선 후기 기록에는 그 위에 우암이 친필로 써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규 초본은 우암의 증손자이자 김진규의 조카사위였던 송무원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송무원이 쓴 기록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본 이병성, 조영석 등 후기들의 문사들의 문집에도 우암 친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김진규 출초본을 화원이 그린 걸 화영서원에 봉안했는데요. 화영서원을 참배한 사람들은 77세상이라고 했습니다. 1683년입니다. 자, 용모도 원래의 우암 선생의 용모와 다릅니다. 19세기에 이상화되면서 변형된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게 한시각이 83년에 그린 걸 1717년에 이모한 거고요. 오른쪽은 김창업본을 18세기 전반에 그린 건데 용모가 전혀 다릅니다. 눈썹이 전혀 다릅니다. 눈썹이 둥그렇게 보기 좋게 이상화됐는데 이건 19세기에 나오는 이상화된 모습입니다. 송시열 서체도 전혀 다릅니다. 문체도 이건 송시열이 쓸 수 있는 문체가 아닙니다. 세세하게 용모의 잘못을 지적한 건 부적절하고요. 김진규 출처본이 당시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화영서원에 봉안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엉터리 초상화라고 송시열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1930년대 출판된 이광자 초상, 지금 자화상이라고 잘못되어 있지만 이것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장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가 굉장히 필선이 부박하고 화격도 졸렬하고 초본의 전형적인 화법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17세기 말에 1680년에 김진규가 그린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미지와 현실의 비대칭성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상화가 터럭 하나같이 똑같이 그린다는 그 담론이
유행하고 진경 시대는 진경 실제 경치를 그렸다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문제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상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화가 특히 이제 이걸 잘 보여주는데, 초상화에 그려진 도상이 다 현실을 그린 게 아닙니다. 문화적인 코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채전과 삼호입니다. 자, 채전은 채색 담요인데요. 명나라 초상화 영향을 받아서 태조 어진부터 공신상에는 16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중후반부터 사라지고 18세기에는 중구식이니까 우리식의 화문석을 그리자고 해서 이제 화문석이 일반화됩니다. 자, 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호도 모적이나 양각의 형태, 문양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것도 삼호의 변화를 그대로 그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전혀 무관한 건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회화적인 형상화 과정의 양식 변화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호 제도가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 관복은 대대로 물려입고 빌려입고 굉장히 귀하고 비쌌습니다. 명나라 초상화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삼호에는 문양이 없습니다. 근데 초상화에 나타난 삼호 양각의 문양은 17세기에는 운문, 18세기에는 잠자리 문양으로 바뀌고요. 18세기 잠자리 문양만 해도 화가마다, 시대마다 또는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릅니다. 자, 유숙의 청남공신상 초본이 4개가 남아있는데요. 초본 4개에 있는 삼호 날개 문양이 다 다릅니다. 이건 삼호 날개 문양이 장식적인 취향이 반영된 양식 문제라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크고 강한 게 당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항복 초상화가 잘 보여주는데요. 자, 요 두 개는 위에 있는 운문은 굉장히 섬세하고 역동적이고 밑에는 아예 장식 취향이 지나쳐서 모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본으로 그린 건 운문으로 그리되 좀 더 섬세하고 역동적인 것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의 비대칭성을 보겠습니다. 조선후기 초상화의 육리문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살결을 그렸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명암 표현의 화법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자, 강세왕 초상화가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영주대까지는 대개 선연법으로 했지만 정주대에 서양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서양화법이 많이 들어오면서 서양화식으로 자세히 하다 보니까 붓터치가 많이 들어가서 마치 살결을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살결의 방향이 아니라 얼굴의 면을 따른 명암 표현의 필치의 흔적입니다. 자, 살결을 그리려면 저런 방향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오재순 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결처럼 보이는 붓타치가 보이죠. 자, 붓타치 방향이 살결 방향하고 정반대입니다. 강희호 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용 시인이 그린 황현초상입니다. 최용 시인 단계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양식화가 돼서 진짜 육림문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육림문이라는 게 여기 최용 시인 초상화를 보고 나온 용어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명암 표현을 하면서 양식화된 필치의 흔적입니다. 자, 100달러에 있는 프랭클린의 초상화인데요. 이거는 명암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육리문입니다. 진짜 살결 구조하고 일치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최용 시는 전혀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와 이미지와 현실이 서로 다른 비대칭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호 검증을 해서 해석을 해야 회화적인 진실에 그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보 송시열 초상하고 보물, 단원 풍속도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보 송시열 초상화는 대학자 송시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송시열이 뛰어난 자경문을 읽을 수 있고 정조의 어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찍이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감동을 주죠. 그러나 맨 위에 쓰여 있는 정조의 어제 화상차는 숙종이 1707년에 정몽주 초상화에 내린 어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송시열 자경문은 1651년 45세 때 화양서옥에서 쓴 게 아니라 1683년에 한시각이 그린 초상화에 대해서 쓴 겁니다. 1651년 45세 때는 화양서옥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화양서옥에 처음 응가한 게 60세가 되는 1666년입니다. 그럼 왜 45세 51년에 맞췄나? 주자가 화상 자경문을 쓴 게 45세입니다. 이미지도 비대칭적입니다. 이건 45세 초상화도 아니고 송시열의 원래 모습도 아닙니다. 김창업 출초본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개조한 겁니다. 의관은 주자상 이미지로 일치시키고 용문은 거의 성현상에 가까운 이미지로 이상화시켰습니다. 특히 얼굴은 김창업 소초본을 따고 의관은 한시각본을 땄는데요. 제 생각에는 19세기 초에 송시열 숭배가 최정점에 이를 때 과도한 송시열 숭배 욕망이 반영돼서 이런 개조에 의한 이상화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얼굴이 비슷하고 눈썹이 특히 비슷하죠. 오른쪽에 있는 건 우암 후승과에 있는 건데요. 유한지가 홍직필의 화상찬을 1820년에 썼다고 관서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화진 그림이 19세기 초에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서를 쓰는 반어 내용의 서사법도 비슷합니다. 자, 단원풍속도첩을 가지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단원풍속도첩은 단원이라는 이 도장 때문에 단원풍속화로 됐는데요. 이 도장은 20세기 초에 골동상이 위조한 훈학입니다. 이미지도 비대칭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단원풍속화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제풍속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풍속화 명품을 모사해서 집록해서 화보를 가능하기 위한 촉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실과의 비대칭성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정주 때부터 유행했던 전형적인 풍속화 도상들을 종합하고 더 좋은 조상으로 개량해서 만든 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장은 종이가 찍힌 위에 찍혀 있습니다. 자, 새참 다 아시는데 이건 긍제풍속화 도상을 집록한 겁니다. 단원이 그린 맨 오른쪽의 새참은 전혀 다른 도상입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자, 모사해서 집록한가라는 건 왼쪽에 있는 게 서당 진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모삽을 제가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원래 가운데 있는 아동의 무릎하고 앞에 있는 팔이 저렇게 구분돼야 되는데 모사하다가 두 개를 혼동해 가지고 팔하고 다리가 합쳐져 가지고 기형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모사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테두리를 긋고 병도 반만 그리고 다 거기에 맞춰서 그렸습니다. 이거는 화보를 가능하기 위해서 판각할 때 광각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린 겁니다. 근데 헌종대 이후에 풍속화가 갑자기 쇠퇴하니까 화보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도화에 써서 이걸 보고 그리다 보니까 교본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물감들이 먹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단원 풍속도의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는 단원 풍속도의 회화적인 진실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원의 진품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조선의 풍속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해줍니다. 조선의 풍속화 제작의 다양성, 종합성과 집단성, 전형성, 단순히 현실 반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조선의 풍속화를 바라보는 시대적인 시각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게 19세기 후반에 교과서 밖으로 나와서 많은 시정의 화가들이 그걸 보고 그려서 당시 조선에 왔던 서구의 애교관들한테 많이 팔려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근대의 인류학적인 표상으로 이걸 구입해 갔을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걸 구입해 가지고 많이 선전을 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전근대 표상으로 선전을 한 것입니다. 자, 해방된 다음부터는 이건 조선후기의 실학과 근대성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거의 한국화의 신화로 표상화가 되죠.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이걸 검토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단원의 그림으로 인식해 왔던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미술사적 진실의 상보성, 비대칭성 문제는 미술사 연구에서 언제나 부닥치는 근본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술사 연구자들이 이런 점을 조금 더 인식해서 우리 미술사 수준을 좀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관식 선생님께서 그 역사적 사실을 찾는 문제와 또 회화적 진실을 찾는 그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따님이신 강희연 씨의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제목이 목계 육시도 신화의 탄생과 그 진실입니다. 그 강희연 씨께서 다루시는 그 어떤 문자 텍스트는 그에 대한 사실을 얼마큼 잘 충실하게 하시는지 또 그 진실에 얼마큼 다가가는지 아주 흥미로운 그 발표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볼 때 문자와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감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미술사 담론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내에서 어떤 화가나 작품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특정한 목적 또는 기능 때문입니다. 키스 먹시는 이렇게 형성된 담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지식과 권력의 재생산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계의 육시도를 통해 미술사 담론의 비판적 수용이 지닌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계의 육시도는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작품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작품의 본래 의미나 맥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알려진 육시도의 해석은 근대 초기 일본에서 형성된 선종 미술사 담론, 그리고 이에 매료된 서양의 미술사학자들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육시도는 목계의 그림을 다도해서 널리 사용했던 무로마치 시대 일본의 수요에 맞춰 제작된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일본에서 이 그림은 다도구, 즉 다회가 열리는 실내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육시도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육시도가 근대기의 미술사 담론을 통해 선불교의 맥락에서 신화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겠습니다. 이후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과 중국의 기록을 통해 신화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육시도의 역사적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시도의 세계적 인기는 서양의 미술사학자 제임스 케일과 리처드 바나트, 그리고 디트리 제켈의 강연과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육시도는 모두가 가장 좋아했던 선종화이자 모두가 알고 있던 유일한 그림이었다고 수레했습니다.
바나트도 육시도에 관한 대학 시절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 대학에서는 피터 스완의 Chinese Paintings라는 책의 표지로서 육시도가 널리 알려졌으며 기숙사 벽에 붙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육시도의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1955년 제켈은 특히 육시도만을 다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술사학계에서 육시도를 단독으로 다룬 유일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미에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육시도는 정작 소장지인 일본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간행물 중 육시도를 자세히 다룬 것은 미술사 잡지 국화뿐입니다. 그러나 국화의 게재 시기와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육시도에 대한 관심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의 인기에 힘입은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화는 1931년 제493호에서 육시도를 소개했는데 이미 1896년부터 이전까지 목계의 다른 그림은 15회나 소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글은 이례적으로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글의 예상 독자가 과연 일본인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후로도 일본에서 육시도는 목계의 화해자파를 그림 중 하나 또는 다도에서 사용된 목계의 그림 중 하나로서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목계의 육시도를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서양에서 육시도를 논의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영국의 중국학자 아서 웨일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글은 목계의 육시도를 설명한 웨일리의 글로 후대의 육시도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22년 웨일리는 독일의 동양미술사 개론서를 통해 1913년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시도된 육시도의 선불교적 해석을 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웨일리는 이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수록하였고 자신의 주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판을 편집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간행된 웨일리의 저서를 통해 육시도의 신화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웨일리는 1922년 선불교와 미술의 관계, 1923년 중국 미술사 입문이라는 두 권의 책에서 육시도가 선종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목계의 대표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 저서의 참고문헌에는 세계 각국의 문헌 사료와 선행 연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육시도가 게재된 책은 일본이 아닌 독일에서 간행된 동양미술 개설서뿐입니다. 당시 웨일리는 1920년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까지 입수해 1922년 간행된 책에 인용할 정도로 같은 시기 일본의 주요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웨일리의 참고문헌 중 육시도를 소개한 일본 문헌이 없었던 것은 웨일리의 조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주요 간행물 중 목계의 육시도를 다룬 글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주요 간행물 중 웨일리보다 빨리 목계의 육시도를 소개한 일본의 글은 단 한 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편의 글, 즉 일본의 미술사학자 아이미 코우가 1913년 군방청환이라는 책에 게재한 육시도의 작품 해설을 계기로 육시도는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시도의 탄생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웨일리, 그리고 그가 접한 독일의 개론서 두 권입니다. 1921년 오토 큐메리치피란 동양의 미술, 1922년 에른스트 그로세가 간행한 동양의 수묵화가 군방청환보다 에일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두 책은 모두 아이미의 군방청환을 통해 육시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육시도의 신화화에 기여한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육시도라는 표현만을 사용했지만 사실 20세기 초까지 이 그림은 시도 또는 퍼시먼스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그림은 16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왼쪽에 보시듯 독폭이 아니라 쌍폭 중에 한 폭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아이미는 이를 반영해 시도와 율도를 함께 게재했습니다. 왼쪽 아래 그로세는 군방청환의 설명을 거의 그대로 수록했으며 아이미를 따라 시도와 율도를 함께 실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아래 그로세의 책은 군방청환의 설명을 거의 그대로 수록했으며
아이미를 따라 시도와 율도를 함께 실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퀴멜의 책은 도판 설명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퀴멜은 육시도의 탄생에 더욱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퀴멜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를 율도에서 분리시키고 시도만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퀴멜과 그로스의 도판을 모두 감상한 웨일리는 시도와 율도를 모두 게재할 때, 그리고 시도만을 게재할 때의 시각적 차이를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웨일리는 퀴멜을 통해 율도의 존재, 그리고 율도와 시도의 관계를 알 수 있었지만 자신의 저서에는 오른쪽에 보시듯 율도를 배제하고 시도만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선종불교의 정신이 율도가 아니라 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웨일리 본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독일이나 영국에서 낯선 과일이었던 감을 먹의 농담 변화만을 주어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시도는 친숙한 과일인 밤을 구상적으로 그린 율도와 달리 어떤 수수께끼나 신비를 담은 듯 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도의 간결한 원형 도상은 에도시대 선종가로 잘 알려진 엔소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는 선종미술사의 맥락에서 목계를 해석하고자 했던 웨일리에게 더욱 호소력 있는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일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아이미가 어떻게 시도와 율도를 선종미술사의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인용한 글이 바로 아이미가 작성한 목계의 율도와 시도 도판 해설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미가 이 시기 신미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미는 군방청원을 쓰기 직전까지 런던과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했으며 군방청원이 간행된 1913년에는 신미서원에서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신미서원의 특성상 아이미는 오카쿠라 텐신의 선종미술사 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신미서원은 1899년부터 1908년까지 약 10년여에 걸쳐 일본 최초의 전집도록인 진미대관을 간행했는데 이 작업은 모두 텐신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기 보물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의 인용문에 보이듯 텐신은 동양정신의 핵심이 선종사상에 있으며 이것은 인도와 중국에서는 잊혔지만 일본에서만 계승되었다는 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미서원을 비롯한 메이지 시대의 여러 간행물들은 당시까지 일본에서 위대한 화가와 작품으로 찬양받았던 많은 수묵화를 텐신의 이론에 맞게 서술했습니다. 아이미가 집필한 군방청화는 수묵화 명품만을 소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텐신의 선종미술사 담론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전집 도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종미술사 담론에서 목계는 중국에서보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화가이기 때문에 텐신의 이론에 가장 잘 부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계는 근대기에 들어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대기의 여러 텍스트에서는 목계를 자유롭고 호방한 그림을 통해 일본 화단에 영향을 끼친 기이한 선승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작품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 무로마치 시대부터 목계의 대표작이었던 관음원학도는 기이한 선승의 거칠고 새로운 화풍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890년대부터 1920년대에 간행된 일본의 여러 도록집은 관음을 원숭이, 학과 분리시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원숭이 도판만을 게재하거나 목계의 다른 대표작인 용호도를 중심으로 작품 해설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목계의 시도와 율도도 근대기에 이르러 선종미술사 담론 속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다도구의 맥락을 벗어나 선종미술의 명작으로 신화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이 제기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육시도는 어떤 의미로 수용되었던 그림일까요? 지금까지 발표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육시도는 다시를 장식하는 그림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다도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에 적합한 작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육시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육시도에 관한 일본의 다양한 기록은
당시 이러한 유형의 작품이 얼마나 많이 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일본의 폭발적인 수요에 맞추어 중국에서 육시도와 같은 작품이 다량으로 제작되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중국 내에서도 전해져 목계에 대한 중국 화가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육시도는 본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화훼 접화가 한데 그려진 긴 수건을 도상별로 잘라 자시를 장식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다시 표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훼 접화의 수건은 현재 중국과 대만에 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 관련된 가장 이른 기록은 1298년 장숙이 남긴 것입니다. 표 아래 인용문에 보이듯 장숙은 목계가 노안과 잡화를 잘 그렸다고 단순히 기술했습니다. 이 외에 표에서 보시듯 송대부터 명대 초기까지 목계에 관해 작성된 다른 화사서나 재화시에는 잡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고 주로 새 그림이나 원숭이 그림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목계의 화훼 잡화에 관한 중국의 가장 이른 기록은 149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주가 목계의 화훼 잡화권의 영향을 받고 사생첩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목계의 화훼 잡화권과 심주의 사생첩은 양식적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다루어졌습니다만 이 그림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의문은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왜 목계의 사후 200여 년이 지난 15세기 말에 갑자기 목계의 화훼 잡화에 관한 기록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중국보다 이른 시기인 1436년부터 화훼 잡화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육시도나 화훼 잡화의 일부분처럼 과일이나 야채를 그린 그림을 일본에서는 과자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15세기 전반까지 목계의 과자도와 관련된 기록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시카가 요시마사 쇼군의 수장품을 정리한 군대간 좌우장기의 1467년 기록을 보면 언급된 104종의 목계 그림 중 과자도는 한 점뿐이며 기록은 2건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요 다회기 4권에 게재된 16세기 중반의 다회를 살펴보면 목계의 과자도는 총 35회에 걸쳐 다시를 장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15세기에는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림이 16세기 초중반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무로마치 시대 일본의 목계 그림 수입 관행입니다. 오른쪽 인용문에 보이듯 15세기의 기록을 보면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문화적 조언자였던 소아미 그리고 화가였던 가노 모토노부가 요시마사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목계의 작품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문했던 것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1588년 이들은 쇼군의 소장품이었던 목계의 새 그림 쌍폭 가운데에 중폭으로 사용할 만한 존상을 한 폭 주문하거나 마찬가지로 쇼군이 가지고 있던 목계의 관음 수묵화 독폭에 양옆으로 두기 적합한 그림을 4폭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목계의 화훼 잡화 그림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중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 사이 일본에서 이 그림은 다실의 장식품으로 사용되며 폭발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목계의 그림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일본 내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구체적인 화풍과 도상, 심지어 진열 방식까지 미리 고려해 매우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목계의 화훼 잡화가 언제 처음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화훼 잡화가 전해지게 된 것은 일본에서의 수요 증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계의 과자도가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15, 16세기 일본 다도 문화의 성장과 변화에 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다도계를 이끌었던 센노 리큐는 와비차라는 소박하고 거친 다도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와비차 미학의 영향으로 다회의 식사인 회성 요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해 후식으로 과자의 역할이 강조된 것입니다.
초기에 과자를 대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자도를 걸어서라도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당시 다회에서 과자로는 주로 말린 열매나 과일, 드물게는 채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16세기 다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과자가 바로 육시도에 그려진 감, 그리고 육시도와 늘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던 밤입니다. 16세기까지 일본에서 밤과 감은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에 흔히 사용되는 과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이 총애하는 포르투갈인 예수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에게 미노 지방에서 재배한 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껍질을 모두 없애고 깐 밤을 일본에서는 카치쿠리라고 하는데, 카치라는 한자가 이길승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축하의 자리나 설날 등 경사로운 날에 흔히 섭취했습니다. 밤과 감은 과자의 역할이 증대되는 데 기여했던 센노리큐가 실제 다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과자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센노리큐가 선호한 과자는 특히 밤이었는데,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목게의 과자도 중 시도보다는 율도의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게의 율도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543년으로 왼쪽에 보이는 가노 모토노부가 제작한 율도의 모본이 확인됩니다. 이 그림은 이후 가노 타뉴의 감정록인 타뉴 축도에서도 수차례 발견됩니다. 또 이것을 본 후대의 화가들도 율도의 모본을 다수 남겼습니다. 즉 목게의 과자도는 15, 16세기에 와비차 미학이 강조되면서 후식인 과자 문화가 발달하던 일본의 다도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그림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게의 율도와 시도, 특히 센노리큐가 좋아한 밤이 그려진 율도가 일본의 다인들과 화가들 사이에서 다독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목게의 율도와 시도가 누린 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림 외에 또 다른 율도와 시도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율도와 시도는 1612년부터 오늘날까지 교토 다이토쿠지의 부속 사찰인 료코인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의 다회기를 통해 첫 번째 소장자로 알려진 묘카 쿄코안을 거쳐 수다 소규가 소장한 후 그 아들인 다이토쿠지 주지 고게츠 소칸을 통해 료코인에 기증되었다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카 쿄칸의 다회기 중에는 작품의 제목만 소개된 기록도 있지만 작품의 세부 도상까지 묘사한 기록도 있는데, 이 기록 중 일부가 료코인에 현존하는 율도와 시도와 달라 매우 주목됩니다. 료코인의 율도와 시도를 한 폭에 압축한 것과 같은 이 그림은 제2의 율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율시도는 아래 오른쪽에 보이는 에도 후기 제작된 간호파의 목게 모본들 중에서도 확인됩니다. 구체적 유전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1910년대까지 제2의 율시도와 같은 도상은 또 오른쪽 가운데 이노우의 후작의 소장품 중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와 동일한 도상의 작품이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교토 쇼토쿠지의 조텐카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파가 모본의 대상으로 삼은 원본, 이노우의 후작의 소장품, 그리고 조텐카쿠 미술관의 소장품이 모두 동일한 작품인지 아니면 도상만 같고 모두 다른 작품인지는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율도 그리고 시도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작품이 16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최소 한 점 이상 전해져 왔다는 것은 일본에서 목게의 과자도가 누린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중국에서도 목게가 새로운 명성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원대에는 목게의 기록이나 원숭이 그림의 재화시가 많이 전해졌던 반면, 명청대에는 목게의 화훼자파에 관한 그림이 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목게는 1701년 계자오나전 3집의 영모화의 명수, 그 중에서도 기러기를 잘 그리는 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훼자파를 통해 목게가 중국에서 형성한 이미지는 1882년 간행된 팽온찬의 역대 화사휘전서에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팽온찬은 하문원의 도예보감을 계승했지만 그중 목게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고 이 자리에 목게가 천재적이고 기이한 선생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목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기록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목계의 화해접학원은 강희제와 권륭제의 수장고에도 들어갔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청대 목계의 화해접학원이 누린 인기를 통해 중국에서도 새롭게 형성된 선승화가로서 목계의 이미지는 이후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목계를 선종미술사 담론으로 재해석할 때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계의 육시도라는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14세기부터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목계의 그림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중국 미술의 명작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목계의 그림은 다도라는 물질 문화가 발달할 때 과자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본 다도의 수요에 맞춰 다량으로 제작된 과자도가 중국에서도 화훼잡학원으로 알려지면서 목계는 새로운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문화의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목계의 인식이 중국에서 변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계에 대한 이미지나 서술도 변화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서술의 변화를 19세기 말 새로운 미술사 이론의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선종 미술사의 담론에서 목계는 중국에서 잊힌 선종의 정신을 담고 있는 화가로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자도이자 다도구였던 목계의 율도와 시도가 선종화의 대표작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과자도를 다도구로서 활용하는 전통이 뿌리 깊었던 일본에서 이 해석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일본의 선종 미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구미의 학자들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발표에서 육시도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선종 미술사적 관점이 아닌 수용사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논의할 때 육시도는 미술사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육시도는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중국의 역으로 영향을 끼치는 입체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작품의 의미와 가능성을 끊임없이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네, 이렇게 해서 그 따님 강희연 씨의 육시도의 신화의 탄생과 그 진실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왜 제가 중국 회화사를 한정인 선생님께 배울 적에 목계의 대표작으로 육시도를 보았는지를 이제 새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5세기 그 재화시 중에서도 그 이러한 감이나 밤 이런 것을 그린 그림에 대한 그 화첩에 대한 시가 있어서 이런 어떤 역사적 정말 진실에 또 한 걸음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이 하나의 그림이 또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소비가 되면서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아주 입체적인 그 역사를 보는 즐거움이 아주 컸습니다. 강희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되는 그런 학자인데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우리 강희연 선생님 아버님이 이렇게 나란히 앉으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어떻게 지금 아버님이 하는 그런 학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서울대 법대라고 하는 학과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러한 곳인데 사실 법학도 굉장히 좋은 학문인데요. 미술사를 이렇게 시작할 때는 아버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 자리가 특별한 그런 어떤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부탁드려요. 떨리세요? 뭘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까? 일단 기분이 좋으세요? 아빠랑 나란히 앉은 게? 사실 저는 아버지가 교수다 이건 알고 있었고 이걸 하기 전에 교수다라고는 건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아버지가 뭘 하시냐고 물어볼 때 교수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디 대학교 교수냐라고 물어봐요. 일단 그 질문이 좀 싫었고 왜냐면 대답하면 그게 어디지? 이러면 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무슨 교수님이냐고 하시면 한성대 회화과 교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회화과가 뭐지? 이러면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화과 미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
알았지만 사실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까지는 좀 잘 몰랐습니다. 뭐 한국의 역사를 하신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미술과 관련해서 다루신다, 또 간송미술관에 자주 가신다. 하지만 저는 사실 원래 동양회화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미술 쪽에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외출을 하면 뭐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거나 했고요. 그때 주로 간송미술관 전시보다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서양미술 기획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양미술에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전공 선택을 할 때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당시에는 미학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법학을 일단 선택하게 됐고요, 전공으로는. 근데 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미학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일단 전공을 정했으니까 법학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준비를 했었는데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싸우거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데 애초에 이게 왜 여기 법원까지 왔는지 좀 공감이 안 가는 사람들을 제가 납득하지 못한 상태로 공부하는 게 좀 제 성격에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제가 많이 힘을 얻었던 게 그림을 보는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시가 점점 인원이 감축되는 중에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할 때 한번 일본 여행을, 배낭여행을 처음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에서 좋은 작품들을 보고 또 감상하면서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세상에 멋있고 재밌는 게 많은데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때 처음 부모님께 좀 고시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뭐 이걸 해라, 뭐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셔서 뭐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지원이나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뭐 하지 말라, 뭐 미술사를 해보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제 지금 지도 교수님이신 장진성 선생님이신데요. 아버지가 하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학교와 연구실과 집만 오가면서 책 위주로, 문헌 사료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건 제가 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 장진성 선생님께 이제 청강 허가를 받고 장진성 선생님 수업을 학부 수업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때 장진성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하는 많은 좋은 전시를 알려주셨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게 된 일본 미술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겼는데요. 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항상 뭐 현재 진행 중인 전시나 특히 외국에서 하는 전시, 또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또 이제 이걸 하면 이쪽 아버지랑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외국에서 전시가 있을 때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아버지를 제가 좋은 작품을 보여드렸을 때 솔직히 많이 뿌듯했고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강광희 선생님이 어떻게 저 예쁜 딸을 이끄셔서 미술사로 데리고 오셨나 궁금했더니 따님이 스스로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고 또 아버님을 끌고 다니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아주 재미도 있고 네 역시 조금 많이 봅니다 제가. 들어봐야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강관식 선생님 따님의 이 진로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발표를 하게 되기까지 뭐 아버지의 직접적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다 처음 듣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그
학회 창립 60주년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참 민망합니다. 아니죠. 사실 미술사학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다 미술사학으로 옮겨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제가 괜히 자랑스럽고 아주 흐뭇하고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질문을 또 해야 될까? 강관 선생님 뜻밖의 대답을 좀 빨리 하시네요. 이건 안 하는 아니 뭐 괜찮아요. 네, 뭐 서로 영향 관계 뭐. 네, 사실 그 강희연 씨 얘기를 들을 적에 제가 마음을 좀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많은 선배 학자들이 있지만 강관식 선생님의 어떤 연구하시는 태도나 또 발표하시는 태도가 참 좋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막상 따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 그 시절 것이 다 녹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발표도 너무 좋으셨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네. 아마 좋을 겁니다. 연구하시면서 강희연 씨는 아버님의 그 덕을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저께 밤에 두 분이 저에게 그 PPT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강관식 선생님은 밤 11시가 다 돼서 저한테 PPT를 보내주시고, 아마 그 강희연 씨는 아침에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끝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콩밭에 콩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관식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았는데 덕담이나 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의 좀 이 PPT를 보고 너도 좀 뭔가 질의를 해봐라, 이런 그 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무슨 질의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저는요 선생님 그 PPT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를 텐데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실, 진실, 트루스라고 하는 것에 그 접근하고 그것을 발굴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미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를 참 많이 다루는데, 사실은 문자 텍스트만 연구하는 인문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 근처에 보면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에 가보면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이 다룬 역사 기록이 사실일까, 편파보도일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또 고전 문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문집이 후손에 의해서 편집되거나 삭제, 변조됐을 가능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론, 좀 근본적인 문학이론, 또 시학이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아주 보편적인데요. 진실은 패러독스이다. 우리가 논리적 오류가 없는 사고를 구성하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 철학의 라직 수업을 들어보면은, 라직은 우리가 쓰는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라직인데요. 라직은 트루스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최근 현대 철학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언어화하는 순간 그것은 진실이 왜곡되고 가장 진실된 언어는 우리의 신음소리뿐이다, 이런 주장이 또 그 학계의 울림이 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기사, 보도사진도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물론 스스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신문방송학을 들을 적에 어느 학자가 차라리 나는 주관적인 보도를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에 수긍이 참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러한 아주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강관식 선생님 오늘 발표 내용에 따르자면, 선생님께서 이것을 아주 고민을 하셔서 어떤 문자 텍스트의 종합, 편집, 와전, 미화, 변조, 가타, 관례적 서술, 이런 그 가진 현상에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현실, 진실의 비대칭 현상을 가져온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물론 동의하며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성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 사용할 만한 아주 좋은 표현들,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미지도 비대칭한다, 현실과. 그래서 도상의 비대칭성이 문화적 코드에 의거하고 화법의 비대칭성이 조형 코드에 의거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제가 한 수년 전에 여기 계신 회장님 무슨 장례식 때 제가 가서 강과시 선생님 곁에 앉아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요즘에는 무엇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정말 꽤 오래전인데 강과시 선생님이 저는 지금 송시열의 초상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연구를 하세요? 그랬더니 초상화가 변화됩니다. 이상화됩니다.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결과를 이렇게 이러한 거대한 담론과 함께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선생님? 네, 이거 빨리 좀 이렇게 발표가 출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선생님께서는 많은 그 문자와 또 이미지가 현실과 비대칭한다는 측면을 이렇게 날카롭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문자와 이미지는 무엇에 대칭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문학자들은 비대칭하는 이러한 그 현상들을 지적하는 데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 대칭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칭하고 있는가를 찾아갈 때 그 당시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이라든지 가치관, 또 그 시절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의 어떤 한계나 또 가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만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발표 중에 그 많은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제목에서 너무나 많은 비대칭이란 그 요소가 마치 문자나 이미지가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왜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연구자들도 뭔가 왜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진실을 추구하고 그 당시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연구하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다른 또 그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더 하셔준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조금 어떻게 질의가 됐는지요? 선생님이 요구하신 학술 질의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명령한 건 아니고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하시면서 뭐 사실 거의 답변까지 다 거의 하신 셈인데요. 내용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비대칭이라는 말, 이제 진실이라는 말을 써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넓혀 주시고 더 확장된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모든 게 다 그렇게 비대칭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자로 이루어지는 인문학이나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그 시각예술이 결국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나 화두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현실 속에서 사는 삶이니까 그것과 이제 얼마나 대칭이 되는가,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 어떤 대칭적인 본질을 게시해 주기도 하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인문학과 예술의 어떤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해화, 조선시대 해화에서는 뭐 진경이라든지 뭐 1호 불사론, 철학 하나가 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런 특정한 담론들이 너무 이제 널해져되다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이제 대칭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한번 반성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조금 좁은 의미의 좀 그런 구체적인 발표였고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이미지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문헌들을 보고 이미지를 보다 보면은 이제 현실보다는 문자는 문자의 영향을 받고 이미지는 또 이미지의 영향을 받고 현실이라고 이제 하지만 현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과거도 돌아보고 이제 우리도 돌아보고 이제 그러자는 게 이제 제 발표 요지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길지 않아서 많은 걸 여쭙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강희연 선생님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강관식 선생님의 존재가 독특하게 계셨다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할 텐데요. 사실 강관식 선생님께서는 왜 미술사를 하셨는지 그림도 상당히 잘 그리셨을 것 같은데요. 동양화 전공하실 때 생각도 많으시고 그 얘기를 좀 여쭈어보면서 강관식 선생님이 미술사를 쭉 해오면서 오늘도 어떤 성찰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울림이 상당히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님에게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따님에게 또 그리고 수학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나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왜 미술사를 그림을 그리시다가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따님도 공부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따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게 아마 곧 이런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것 같은데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다가 미술사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사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한테 그림을 그리는 거나 뭐 미술사 하는 거는 근본적인 저한테 의미는 같습니다. 그냥 저를 감당하는 가장 저한테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림이 그게 맞아서 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참 대학원 그 무렵에 공부할 때가 유신 말기 5.18 광주 학살 민중운동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현대미술 완전히 뉴욕식의 그런 게 있을 때고 근데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림에서 찾았던 게 아닙니다. 저를 감당하는 문제하고 다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림과 멀어지고 마음이 이제 그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어떤 그림이 올바른 그림인가 나한테 맞는 그림인가를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붓보다는 이제 펜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제 민족의 문제, 현대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18세기 진경시대가 저랑 같은 고민을 했던 시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18세기 진경시대를 공부하면서 제가 젊을 때 느꼈던 그 화두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술사를 하게 됐고요. 뭐 후배들한테 따님에게 아니 뭐 저도 감당 못하는데 제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애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냥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라. 그래야 좀 재밌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쉬운 게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의 첫 단계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보고 학생들을 보면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우주라고 생각하고 신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병균을 검출할 때 배양을 해서 하잖아요. 조금 있는 것들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아까 이제 애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젊을 때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작은 싹으로 있는 것들을 키워내서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사 하는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미술사 학을 전공한다고 미술사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심지어 자연과학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직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런 자리에서 섰으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나 학회도 너무 제도화되고 권력화되지 말고 그 학생들의 그 자유롭고 후배들의 창의적인 그런 발상, 연구, 모험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그 각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좀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은 논문 심사도 저도 해보는데요. 논문 심사나 학회제 논문 게재 이런 것도 전부 몇 개 이상이 돼야 게재하고 그러지 말고 한 B 정도만 되면 그래야 좀 창의적으로 좀 자유롭게 쓰고 심사도 점수는 B 정도를 주더라도 격렬하게 비판적으로도 하지만 논문은 조금 기본만 갖춰지면 좀 실어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끔 해봅니다. 저기 강희연 씨 앞으로 계획 한번 물어보면 좋겠네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혹시 학회에 바라는 거 있으면 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는데 또 학회가 정말 진정으로 좋은 학회가 되어가 나가는데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희연 스승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계획도 많으시고 아버님의 명령이 아니라 본인이 뜻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해나갈 어떤 꿈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문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네. 앞으로 어떤 포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지요? 일단 지금은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사를 외국에서 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조금 더 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좀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미술사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는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미술사를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근대의 거대한 뿌리라는 글을 쓰신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긴 글은 아니지만 거기서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기의 그 전환 과정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주체성이나 민족의 정신 그런 것을 어떤 아버지의 실존적인 문제로 삼으셨고 미술사를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셨고 아버지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답을 발견하신 것 같다고 제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직업이나 업무를 하면서 어떤 자아 실현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은 업무는 이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아 같은 부분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 실현과 업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그것을 모두 삶에서 추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좀 하고 싶지 않다, 좀 그런 성향을 물려받은 탓에 이제 법학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다 보니 이렇게 비슷한 길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밟고 싶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어떤 제 인생의 화두를 이 미술사와 함께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포부이고 부담스러운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시는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아.